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계산 없이 한 일이 아름다운 은혜로 돌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선의로 한 일이 악의로 돌아오기도 해요. 그래서 세상이란 알 수 없는 수수께끼로 가득한 거겠죠. 별 생각 없이 건넨 말 한마디, 혹은 지나가던 길에 그냥 한 행동 하나가 몇십 년 뒤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뒤흔들고 돌아올 수도 있죠. 오늘 저는 오래전 베풀었던 작은 선행에 정말이지 상상조차 못한 방식의 되갚음으로 돌아왔던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저는 대전 근처에 있는 충남 보은이라는 조용한 소도시에서 태어났어요.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제가 9살 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은 꽤 살만한 집이었어요. 아빠는 성실한 공무원이었고 엄마는 전업주부로 살림을 맡고 계셨죠. 낮에는 햇빛 잘 드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저녁이면 고등어 굽는 냄새가 집안에 퍼졌고 마루에 앉아 언니 동생들이랑 간식 나눠 먹으며 깔깔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상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제가 9살이던 해 아빠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교통사고였어요. 평소처럼 출근하신다고 나가신 아빠는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전화를 받은 엄마가 "예? 뭐라고요?" 하며 주저앉던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날 이후로 저희 집은 말 그대로 순식간에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5식구였고 위로 2살 터울 언니 하나, 아래로는 어린 동생 둘이 있었어요. 다들 초등학생, 유치원생 수준이었으니 아직 어린애들만 바글바글 했던 때죠. 장례식이 끝나고도 며칠은 집안이 고요했어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노는 시간에도 저희 집은 조용했어요. 엄마는 밥을 안 먹고 창가에 가만히 앉아 계셨고 저랑 언니는 그런 엄마 얼굴을 멀찌감치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부터 엄마는 허리 한번 펴지도 못하고 일만 하셨어요. 새벽이면 시장 바닥 청소, 오전에는 반찬 배달, 오후에는 재래식 화장실 치우는 일까지.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고 하셨어요. 손톱에 늘 검은 때가 끼어 있었고 등에 항상 파스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도 엄마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입에 올린 적이 없었어요. 덕분에 언니랑 저는 일찌감치 철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쉬는 날엔 시장까지 따라가서 빈 그릇을 들고 뛰었고 명절 때면 엄마가 만든 반찬을 도시락통에 담아 여기저기 배달 다녔어요. 어깨에 맨 가방보다 마음의 짐이 더 무거웠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건 그렇게 먹고 살기 빠듯한 상황에서도 엄마는 이상하리 많지 남을 챙겼다는 거예요. 앞집에 혼자 사는 할아버지에겐 늘 된장국을 떠다 드리고 빚에 쫓긴 친척이 나타나면 집에 들여 살게 했고 동네 회관에서 누구네 집 쌀 떨어졌다는 소문만 들리면 주저없이 저희 집 덕에서 쌀부터 퍼서 가져다 주셨어요. 아니, 엄마, 우리 쌀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쌀 퍼줄 거면 우리 밥은 뭐로 해? 쌀 별로 없어서 요즘 보리로 밥 짓는 거 안 보여? 그 집은 쌀이 하나도 없대잖아. 어린애들 셋이나 있대. 우리는 넷이거든? 엄마, 영은이 제 교복 좀 봐. 언니한테 물려입은 것도 내가 입고 그걸 또 영은이가 입잖아. 몇 번 더 빨면 아주 해지겠다고. 근데 맨날 남만 챙기는 게 정상이야? 사람이 너무 아끼고만 살면 마음이 말라. 쌀이야 또 생기면 되는 거지. 아니, 남 걱정할 여유가 어디 있어. 나 진짜 속 터져 죽겠어. 대체 왜 그래? 그렇게 엄마한테 말대꾸하고 방문 쾅 닫고 들어오면 밤마다 이불 속에서 눈물 흘렸어요. 엄마가 불쌍해서요. 엄마더러 왜 그렇게 사냐고 막 소리 질러놓고는 사실 누구보다 엄마가 고생하는 게 마음 아팠거든요. 그러면서도 저는 다짐했어요. 나는 엄마 같은 엄마는 되지 않겠다. 절대 내 새끼 굶기게 안 산다. 남들 도와주느라 내 자식 배 골리는 짓은 나는 안 한다. 그렇게 마음을 굳힌 저는
어려서부터 살아남으려면 기술이 있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엄마처럼 기술 하나 없이 남의 집 일 받아다 해야 하는 인생은 살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 김밥집에서 일하면서 번 돈으로 미용학원 등록했죠. 학교 마치면 곧장 김밥집으로 달려갔고 새벽같이 일어나 학원 수업 듣고 쉬는 날 없이 열심히 일했어요. 엄마, 나 이번에 미용학원 등록했어. 김밥집에서 번 돈으로. 학교는 어쩌고? 학교에서도 오후는 학원으로 빼준대. 지금은 기술 배우는 게 먼저야. 기술 있으면 굶진 않잖아. 아휴, 네가 벌써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컸구나. 이게 다 엄마 탓이다. 그렇게 해서 자격증을 땄고 처음엔 미용실에 시다로 들어갔어요. 머리 감기고 수건 접고 비 떨어지면 얼른 주워오고 손님 빠지면 마감 청소까지 도맡았어요. 하루 12시간 서 있는 건 기본이었고 발이 퉁퉁 부은 날엔 샤워할 힘도 없이 그대로 누웠죠. 하지만 저에겐 희망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내 가게를 차릴 수 있다는 꿈이 있었거든요. 미용일은 그렇게 고생하면 분명 내 몫이 돌아오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손등이 마르고 손목에 파스 붙이고도 드라이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 꿈 하나로 버텼죠. 그리고 28이 되던 해, 드디어 제 이름을 건 미용실을 열었어요. 간판은 중고 간판 얻어다가 리폼했고 입간판도 세웠어요. 가게는 작았지만 햇살이 잘 들었고 의자 2개의 작은 공간일 뿐이었지만 세상에 둘도 없는 저만의 미용실이었죠. 첫 손님이 들어왔을 때 손이 덜덜 떨렸어요. 감고 말리고 커트하는 내내 속으로 제발 다시 오게 해주세요만 되뇌었고 그 손님이 다음 달에도 다시 예약을 잡았을 땐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그때 느꼈던 벅찬 감정은 아마 평생 못 잊죠. 그렇게 한 3년 정도 미용실을 하며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전등이 깜빡거리더니 결국 완전히 나가버렸는데 제가 의자에 올라 낑낑대며 교체하려다 발을 헛디딜 뻔하는 순간 꼭 무슨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처럼 누군가 절 잡아주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건 평소 늘 각종 고지서를 배달해주던 우체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바로 제 남편이었죠. 아, 제가 해도 괜찮은데. 아니요, 위험하잖아요. 제가 금방 맞는 전등 사다 끼워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남편은 곧장 뛰어나가서 맞는 전등을 사오더니 척척 갈아 끼우고는 이제는 밝게 잘 보이네요 하고 웃더라고요. 그날 이후 가끔씩 피곤해 보인다고 파스를 사다 주거나 귤을 몇 개 들려주는 일도 있었고요. 처음엔 이상하네. 요즘 우체부들은 이렇게 친절해졌나 싶었는데 어느 날 문득 느꼈죠. 아, 이 남자 나한테 관심 있구나 하고요. 저도 그 무렵엔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조금은 그리웠던 때였고 둘 다 쑥스러움이 많고 연애에 서툴렀지만 그래서 더 묘하게 마음이 통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게 소소하게 마음을 나누던 저희는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결혼 후에도 저는 여전히 미용실을 했고 남편은 꾸준히 우편 배달 일을 했어요. 참 성실했고 건강했고 말없이 든든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이 태어났어요. 갓 태어난 딸아이를 안고 우리 아이는 분명 행복하게 자랄 거야 하고 속으로 100번도 넘게 다짐했어요. 비록 크게 가진 건 없었지만 저희 세 식구는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5살 되던 해 그 모든 행복이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우편 배달을 하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한 차량에 정면으로 들이받친 거예요. 응급실로 실려간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남편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잠깐 의식에 돌아왔지만
그날 밤 남편은 결국 영영 제 곁에 돌아오지 못했어요. 장례식장에서는 정신이 너무 없어서 눈물조차 나지 않았어요. 하객들의 위로도 조문객들의 인사도 전부 멍하니 흘려보낼 뿐이었죠. 그러다 우리 딸이 관 앞에서 아빠를 찾으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언제 와? 나 아빠랑 놀고 싶은데. 아빠, 아빠. 그 소리에 저는 그제야 무너졌어요. 딸아이를 꼭 안고 마치 어린애처럼 꺼이꺼이 울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슬펐고 딸이 아빠 없는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게 너무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저도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 딸이 또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참담했어요. 일하다 생긴 사고였기에 산재로 인정돼 보상금이 나왔고 보험금도 있긴 했지만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남편이 없는 세상은 너무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자꾸 침대 한켠에 남편 체온이 남아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고 식탁에선 평소 남편이 앉던 자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이를 볼 때마다 미안하다는 말이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엄마가 지켜줄게. 아빠 없이도 절대 외롭지 않게, 절대 부족하지 않게 해줄게. 그 다짐으로 저는 더 강해졌어요. 아빠 없이 자란 제가 버텼듯 내 딸도 무너지지 않도록 2배, 3배로 채워줘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죠. 그래서 몇 배로 더 열심히 일했어요. 미용실 문은 더 일찍 열었고 예약이 없이도 불 켜놓고 손님을 기다렸고요. 그렇게 독하게 마음먹고 살았는데 참 이상하게도 살다 보니 저도 누가 어려워 보이면 그냥 못 지나치겠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동네 형편 안 좋은 집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선물 줬다며 슬쩍 제 돈으로 통조림 세트나 라면 한 박스를 사서 슬쩍 안겨주고 길에서 어르신들이 껌이나 양말 팔고 계시면 꼭 한 봉지씩 사고 비 오는 날 누가 미끄러져 넘어지면 파마 말던 손을 털고 나가서 부축해드리고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문득문득 아, 나 정말 우리 엄마랑 똑같이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답답하다, 손해만 본다 여겼던 우리 엄마. 그런 엄마를 저는 사실 누구보다도 닮아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네가 어쩌다 이 엄마 닮아서 그래. 그러다 또 연수한테 바보 소리 듣는다. 아직 바보 소리는 안 들었어. 내가 엄마 정도는 아니다 뭐. 착해서 그래 내 딸. 아휴, 뭐 핏줄이 어디 가겠어요. 저도 정 많고 사람 좋아하던 엄마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희 엄마처럼 다 퍼주느라 실속 못 챙기는 정도는 아니었지만요. 3월 중순, 아직은 코끝이 얼얼할 만큼 바람이 매서운 초봄의 어느 날이었어요. 오후 손님까지 마치고 가게 문을 잠그고 시장에 들러 반찬거리를 좀 보려고 걷고 있는데 시장 입구 한쪽 구석에 낯선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커다란 담요를 뒤집어 쓴 할머니 한 분과 그 옆에 앉아있던 어린 여자아이 하나. 저는 처음엔 그냥 지나쳤어요. 요즘 같은 세상엔 괜히 참견했다가 더 곤란해지는 일도 많으니까요. 근데 몇 걸음 못 가서 자꾸 그 아이가 눈에 밟히더라고요.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있는 아이. 얼핏 봐도 우리 딸 또래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다 떨어진 운동화를 신고 시린 바닥에 쪼그려 앉아 주변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저는 시장 구석에 있는 포장마차로 향했어요. 어묵 국물이 자작하게 담긴 종이컵이랑 간 만든 떡볶이를 사서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갔죠. 이거 따뜻할 거야. 추우니까 먹어봐. 괜찮아. 호호 조심해서 먹어. 많이 추웠지? 아이는 경계하듯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두 손으로 어묵 국물이 담긴 컵을 덥석 받아들었어요. 입을 대자마자 후루룩 마시는데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턱 막히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를 굶은 건지 그 작은 얼굴이 국물컵 안에 푹 파묻힐 정도였어요. 옆에 있던 할머니는 눈을 감은 채 달달 떨고 계셨고 아이가 먹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살짝 눈을 뜨고 절 보시더니 조용히 고개를 숙이셨어요. 잠시 뒤 근처에서 반찬 장사하던 상인 한 사람이 제게 다가와서 절 타박하더라고요. 그런 거 주고 그러지 마요. 안 그래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시장 바닥에서 며칠째 노숙하잖아요. 먹을 걸 주니까 여기 꼬이는 거라고. 그지들 하나둘 붙으면 장사 망한다니까. 말투가 너무 노골적이라 순간 욱할 뻔했지만 그 상황에서 싸움을 벌일 수도 없으니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자리를 피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싸늘함보다 아이가 여전히 떡볶이를 조심조심 입에 넣고 있는 모습이 더 신경이 쓰였어요. 이대로 두고 가면 분명 상인들이 쫓아낼 것 같아 도저히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결국 두 사람을 집으로 데려왔죠. 집에 도착해서 할머니와 아이에게 목욕부터 하시라고 하고 그 사이 저는 부엌에 들어가 저녁을 준비했어요.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리고 프라이팬에 계란말이를 굴리던 그 짧은 시간에도 자꾸 욕실 문 쪽에 신경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씻고 나온 아이를 본 순간 깜짝 놀랐어요. 얼굴에 묻은 때국물과 먼지를 다 씻겨내고 나니 아이가 어찌나 예쁘던지 정말 무슨 인형처럼 생긴 아이였어요. 작고 갸름한 턱, 또렷한 눈매, 그리고 그 나이답지 않게 조용한 표정까지. 저도 모르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요. 딸은 씻고 나온 아이를 보자마자 펄쩍펄쩍 뛰며 팔을 벌렸어요. 언니야? 진짜 언니야? 언니 우리 집에 살 거야? 언니 나랑 같이 살 거지? 언니야, 나랑 놀자. 엄마, 언니가 진짜 예쁘지? 나 진짜 언니 생긴 거야? 저희 딸은 평소 언니 한 명 낳아달라고 말도 안 되는 떼를 쓸 만큼 언니를 갖고 싶어 했거든요. 정말로 제가 어디서 언니를 한 명 낳아가지고 온 줄 알고 날아갈 듯 기뻐했죠. 처음엔 말이 없던 아이도 제 딸이 하도 귀찮게 들러붙으니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야 입을 열더라고요. 이름이 뭐니? 몇 살이야? 혜인이에요. 8살이요. 엄마, 언니가 나보다 2살 많아. 진짜 언니 맞네? 와, 진짜 좋아. 언니야, 내 머리 따와줄래? 혜인이는 말수는 적었지만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성이 느껴졌어요. 식탁에 밥을 올리자 저도 뭐 도와드릴까요? 하고 묻고 식사 후엔 조용히 접시를 가져다 싱크대에 놓고 딸이 머리카락을 이리저리 끌어당기며 장난을 쳐도 싫은 내색 하나 없이 받아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괜히 마음이 더 짠해졌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까지 눈치를 보고 살았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너무 조용하고 너무 조심스럽고 너무 어른스러운 아이였어요. 그날 밤 할머니가 주방 식탁에 앉아 계시길래 저는 슬쩍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무슨 사정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말해 뭐 하겠어요. 다 내 탓이지요. 내가 어리석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리셨어요. 말끝마다 죄송하다고 하시고 식사 중에도 수저를 제대로 못 드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저도 더 묻지를 못했어요. 사연이야 듣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여태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주름지고 야윈 손만 봐도 말이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할머니는 조용히 짐을 싸고 계셨어요. 자리로 옮겨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언제까지 여기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할머니, 아직 꽃샘추위도 안 끝났는데 어디로 가시려고요? 당분간은 여기 계세요. 아이고, 그럴 수는 없어요. 이러다 민폐만 되는 건 아닌지. 아니에요. 혜인이도 저희 딸이랑 너무 잘 지내고 저는 오히려 감사해요. 두 아이가 서로 언니 동생 하면서 정붙이는 걸 보면 마음이 놓여요. 당분간만 여기 계세요. 네? 저는 그렇게 할머니와 혜인이를 붙잡았고
어느새 우리 집엔 두 아이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딸은 혜인이가 뭐만 하면 언니 언니 하며 쫓아다녔고, 혜인이는 조금 힘들어도 같이 하자 하며 늘 받아줬어요. 자매처럼 지내는 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러다 며칠 뒤, 아이들이 거실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혜인이가 8살인데 학교를 안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저희 딸은 아직 어린이집 다니고 있었지만 혜인이는 엄연히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날 바로 할머니를 모시고 관공서며 학교며 여기저기를 뛰어다녔어요. 입학에 필요한 서류 준비가 쉽진 않았지만 몇 날 며칠을 쫓아다니고 사정사정한 끝에 동네 초등학교에서 입학 승낙을 받을 수 있었어요. 혜인아, 이제 학교 다니게 됐어. 같은 반 친구도 생기고 체육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그럴 수 있어. 정말요? 저 정말 학교 가도 돼요? 당연하지. 학교 다녀와서도 우리 집으로 오면 되니까 걱정할 것도 없어. 혜인이는 두 손으로 제 손을 꼭 붙잡고 눈을 반짝였어요. 제 딸은 옆에서 입을 삐죽였죠. 나도 학교 갈래. 왜 언니만 가? 나도 가서 언니랑 놀고 싶단 말이야. 너 아직 6살이잖아. 조금만 더 크면 너도 갈 수 있어. 싫어. 나 지금 가고 싶단 말이야. 안 데려가면 나 진짜 울 거야. 언니랑 같이 놀래. 결국 딸을 간신히 달래고 혜인이는 첫 등교를 하게 됐어요. 아침에 도시락을 싸서 책가방에 챙겨주고 모자까지 툭툭 눌러주며 문 앞에 세워두는데 어쩐지 제 마음이 벅차더라고요. 마치 제 딸을 처음 어린이집 보낼 때처럼요. 그날 이후로 우리 네 식구의 진짜 동거 생활이 시작됐어요. 식탁에 앉으면 의자가 가득 찼고 거실엔 웃음소리와 만화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가끔은 애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혜인이는 수줍게 그림 일기를 보여주기도 했고 딸은 언니가 제일 좋아라며 팔짱을 끼고 자려고 떼를 쓰기도 했어요. 그렇게 두어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아직 여름이 오기 전 햇살은 따뜻하지만 바람은 여전히 싸늘한 날이었죠. 그날은 마침 미용실 휴일이라 집에 있으면서 평소 못했던 집안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냉장고 뒤도 밀어보고 서랍장 속도 꺼내 정리하다가 갑자기 뭔가 떠올랐어요. 며칠 전 예약 손님이 늦게 계산하고 나가는 바람에 정산을 따로 안 하고 제가 계산대 대신 제 지갑에 현금 5만 원을 넣어뒀었거든요. 그런데 지갑을 열어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돈이 없는 거예요. 혹시 내가 딴 데다 옮겨놨나? 헷갈렸나 싶어서 가방 안을 다시 뒤지고 옷장 안도 다 뒤져보고 심지어 책 사이까지 펼쳐봤어요. 근데도 그 5만 원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이 방 저 방을 다 뒤지다가 아이들 빨래를 걷어올리던 중 우연히 혜인이 옷주머니에서 뭔가 뻣뻣한 종이가 만져졌어요. 꺼내보니 꼬깃하게 접힌 10,000원짜리 5장이 들어있었어요. 그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손끝에선 온기가 쭉 빠지는 것 같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아니겠지. 설마 그럴 리 없지. 하고 수십 번 넘게 되뇌었지만 제 손에 들려있는 이 돈 5장이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거였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아이들 밥 다 먹이고 나서 딸은 씻으러 욕실에 들어갔고 저는 조용히 혜인이를 불렀습니다. 혜인아, 이리 와봐. 잠깐만 얘기 좀 하자. 네? 혹시 이 돈 어디서 난 거야? 옷주머니에서 나왔더라. 그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혜인이의 커다란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두 손으로 무릎을 꾹 눌러준 채 떨고 있었고 입술을 질끈 다문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훌쩍이며 입을 열었어요. 짝꿍이 맞고 있었어요. 아빠한테.
그래서 저처럼 될까봐 그 집에서 데리고 나오고 싶었어요. 근데 전 돈이 없어서. 처음엔 대체 무슨 소린가 했어요. 그러다 아이를 진정시키며 자세히 물었죠. 잠깐만,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혜인아, 괜찮으니까 천천히 말해봐. 학교에서 짝꿍팔이 멍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아빠가 때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져다 주려고 했던 거야? 네, 찜질방 같은 데 가서 자라고. 그 아이도 저처럼 될까봐 무서웠어요. 저도 예전에 아빠한테 매일 맞았거든요. 그제서야 전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혜인이가 그렇게 조용하고 눈치를 보고 작은 소리에도 움찔했던 이유. 그 나이에 갖기엔 너무 큰 두려움과 상처가 그 아이 안에 있었던 거였어요. 엄마는 도망갔고 나랑 할머니랑 남았는데 나중엔 할머니도 맞으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저 데리고 도망치셨어요. 혜인이의 말이 이어질수록 저는 점점 숨이 막혔어요. 이 아이는 제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상황을 겪어온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그런 아빠랑 계속 지내는 게 걱정됐구나. 네, 죄송해요. 그래도 돈을 훔치면 안 되는데 잘못했어요. 아니야.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 순간 혜인이를 의심했던 제가 너무 미안했고 무엇보다 그 어린아이가 자기 친구를 지켜주려 했던 그 마음이 너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다음 날 저는 혜인이 손을 꼭 붙잡고 학교로 갔어요. 교무실에서 담임 선생님을 만나 자초지종을 말씀드렸고 선생님도 놀라셨는지 얼굴이 하얘지시더라고요. 사실 저희도 의심은 했어요. 엄마 없이 아빠랑 사는 아이인데 그 친구가 자꾸 팔을 숨기고 분위기도 이상해서. 그런데 이렇게 확실한 얘기를 들은 건 처음이라 바로 아동보호기관에 연락하겠습니다. 며칠 후 혜인이의 짝꿍이 조사 후 다른 친척 집으로 인계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엄마 쪽 친척이 아이를 데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또다시 무거워졌어요. 그 일을 겪고 나서 저는 혜인이와 그 할머니가 더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더 챙기려 노력했어요. 맛있는 반찬을 하면 제일 먼저 밥그릇에 혜인이 반찬을 올려주고 학용품이 떨어지기 전에 먼저 챙겨두고 작은 일에도 우리 혜인이 최고네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렇게라도 아이의 상처가 아물기를 바라면서 오늘 혜인이 언니가 나 놀이터에서 그네 밀어줬어. 언니가 제일 높이 밀었지롱. 내가 너무 세게 밀어서 너 떨어질 뻔했잖아. 아까 연수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어요. 죄송해요. 으이구 너 또 까불까불했지? 언니 힘들게. 그래도 재밌었어. 언니, 내일도 또 밀어줘? 그렇게 영락없는 가족이 되어가던 어느 날 평소처럼 오전 손님 머리를 마치고 밀린 예약 정리를 하려던 참이었어요.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고 화면엔 혜인이의 학교 이름이 떠 있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전화를 받자 담임 선생님이 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지금 바로 좀 학교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혜인이 일로 급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가능하면 빨리요. 무슨 일이세요? 혜인이 다쳤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자세한 건 오셔서 직접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긴 건가? 학교에서 사고라도 났나? 아니면 혹시 혜인이가 또 그 짝꿍아이 일처럼 무슨 더 큰 비밀을 안고 있었던 건 아닐까? 별의별 상상이 다 들었어요. 손에 잡던 빗을 그대로 내려놓고 가게 문을 급히 잠근 뒤 택시를 잡아탔어요. 교문 앞에 도착하니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교무실 복도 앞엔 경찰이 서 있었고 안쪽에선 다급한 말소리랑 누군가 고함치는 소리가 섞여 나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귀에 꽂힌 건 낮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내 딸을 왜 내가 못 데려가게 하냐고 그러니까. 아버님, 일단 진정을 좀 하시고요. 그 남자의 손은 교무실 책상을 짚고 있었고 교장 선생님과 담임 그리고 경찰까지 말리는 상황이었어요. 그 틈에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고함은 저를 향해 더 커졌어요. 당신이야? 당신이 내 딸 데려간 여자야? 누구 맘대로 내 애를 보호자랍시고 데리고 다녀? 당신 뭐야 도대체? 말투며 눈빛이 이미 정상이 아니었어요. 제가 혜인이를 데리고 있었던 건 그 아이가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할머니랑 노숙을 하시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래서 내 딸을 납치하셨겠다? 당신 내가 고소할 거야. 일단 진정하시고요. 일단 좀 앉아서 얘기하시죠. 선생님, 보호자와 아이 상황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때였어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울먹이고 있던 혜인이가 절 보고 달려와 안겼어요. 아줌마, 무서워요. 그 작은 아이 몸에서 떨림이 그대로 전해져 왔어요. 등 뒤로는 그 아버지란 남자가 혜인이를 향해 고함을 쳐대고 있었어요. 경찰은 상황을 정리하려 애썼지만 결국 결론은 명확했어요. 일단 보호자가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서류상 친부가 맞고 명백한 학대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강제로 분리할 권한은 저희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전에도 학대가 있었어요. 자국도 있고 아이 진술도 있고요.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아이 말만으로는 아직 법적으로 보호자 권한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말에 속이 다 뒤집어졌어요. 당장 눈앞에 있는 아이가 떨고 있고 매달리고 있고 공포에 질려 있는데 그걸 보고도 아이를 보내야 한다니. 그 현실이 너무 기막히더군요. 결국 혜인이는 아버지 손에 이끌려 복도 끝을 따라 나갔어요. 저를 몇 번이나 돌아보며 소리치는데 그 장면이 아직도 눈에 생생해요. 제게 아무 힘도 권한도 없다는 게 통탄스러웠어요. 그리고 그날 밤 할머니는 말없이 짐을 싸셨어요. 아이를 애비 곁에 그렇게 혼자 둘 수는 없다고. 본인도 따라가셔야 한다고 말이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마주 앉아 있었고 할머니는 조용히 가방을 챙기면서 말씀하셨어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고마웠습니다. 진심이에요. 그동안 혜인이한테 보여주신 마음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 은혜는 꼭 갚을게요. 꼭 갚겠습니다. 할머님, 무슨 일 있으시면 꼭 다시 오세요. 저희는 언제나 환영이에요. 그러니까 꼭 오세요. 아셨죠? 그 말을 끝으로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떠나셨고 저는 말릴 힘도 잃은 채 현관 앞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렇게 혜인이와 할머니는 저희 모녀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학교에선 전학 수속이 마무리됐고 아이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고요. 어디로 간 건지 누구와 함께 사는 건지 주소도 연락처도 전혀 알려진 게 없었어요. 저로선 알 길이 없었죠. 딸은 매일마다 혜인이를 찾았지만 아무것도 답해줄 수가 없었어요. 엄마, 언니는 언제 와? 나 그림 그리면 언니랑 같이 보려고 했는데 언니 안 와? 언니가 멀리 이사 갔대. 학교도 옮겨서 당분간은 못 만날 수도 있어. 그럼 내 생일 때는 와? 언니 내 생일에 꼭 불러줘. 나 언니랑 케이크 먹고 싶단 말이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혜인이가 할머니와 함께 나간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뚝 끊긴 느낌이었어요. 전화번호도 주소도 아무것도 없었고 그렇게 우리의 인연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예고도 없이 끝나버렸죠. 그 이후로 세월은 정말 거짓말처럼 쏜살같이 흘러갔어요. 몇 년이 지나갔는지는 정확히 말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려요. 대충 20년에서 30년 사이쯤 되는 세월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 사이 제 딸은 이제 어느새 다 자라 사회인이 되었고 저는 그동안 여러 일을 겪은 끝에 옆 동네로 자리를 옮겨 조용히 미용실을 하고 있었어요. 크진 않아도 나름 단골이 붙은 집이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예약 몇 건 받아놓고 아침에 문을 열었어요. 첫 손님은 단골 어르신이었고
늘 하던 대로 파마를 원하셔서 약 바르고 타이머 맞춰놓고 잠깐 숨 돌리던 중이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커피 한 모금 마시고 있었고 라디오에선 요즘 젊은 가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그때 가게 문이 열렸어요. 처음엔 그냥 손님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한눈에 뭔가 느낌이 달랐어요. 여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는데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거든요. 특별히 꾸민 건 아닌데 왠지 모르게 분위기부터가 좀 달랐달까요? 어서 오세요. 파마하러 오셨어요? 말없이 다가온 여자는 모자와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었어요. 그러고는 약간 긴장한 듯 하지만 웃는 얼굴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 순간 어딘가 낯이 익었어요. 어? 어디서 봤더라? 이 느낌. 입꼬리 올리는 표정, 눈웃음. 분명 익숙한 얼굴인데 이름이 뭐였더라? 누구더라? 하고 생각에 빠져 있는데 그 순간 대기 중이던 단골 어르신이 벌떡 일어서며 외쳤어요. 어머나! 탤런트 유니스 아니야? 어머머, 맞지? 나 드라마 봤어. 그 뭐더라? 아무튼 요 앞번에 인기 드라마에 나왔었잖아. 그제야 저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맞다. 윤희수. 요즘 잘 나가는 여배우. 얼굴을 보자 그제야 드라마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화보나 광고에서 보던 모습도 겹쳐졌어요. 어머머, 정말 윤희수 씨 맞아요? 세상에, 어떻게 여길, 설마 머리하러 오신 거예요? 아주머니, 저 혜인이에요. 저 기억 안 나세요? 그 순간, 정말 눈앞이 아찔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빗을 놓칠 뻔했죠. 심장이 벌렁거렸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아이 얼굴을 멍하니 들여다봤어요. 뭐라고? 혜인이라고? 그 혜인이? 8살 때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았던 그 혜인이? 정말 네가 혜인이니? 네, 맞아요. 저 그때 아주머니랑 연수랑 같이 살았던 혜인이에요. 고개를 끄덕이며 웃는데 그 웃음 속에 여전히 어릴 적 그 표정이 남아있었어요. 어떻게 몰랐을까 싶었어요. 분명 몇 번이나 TV에서도 봤고 광고에서도 지나가듯 봤는데도 단 한 번도 연결을 못했던 얼굴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눈썰미 없고 둔한 사람도 아닌데 그 아이가 혜인이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하기야 세월도 너무 많이 흘렀고 이름도 예명을 쓰고 나왔으니 모르는 게 당연했을 수도 있지만요. 혜인아, 네가 어디서 어떻게 지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헤어졌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죄송해요. 너무 늦게 찾아와서. 그때 그렇게 떠나서 한참을 힘들게 살다가 이름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래도 아주머니는 꼭 다시 뵙고 싶었어요. 은혜도 꼭 갚아야 했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일단 손님부터 후딱 마무리하고 일찍 집으로 가야겠다 싶었죠. 잠깐만 기다려. 손님 2분만 빨리 마무리할게. 아휴, 나 진짜 심장이 벌렁벌렁해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다. 겨우겨우 파마약 헹구고 머리 말려드린 뒤 가게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고 나서야 두 손을 꼭 잡았죠. 혜인이는 조용히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내밀었어요. 진작에 갚았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늦었죠. 이렇게라도 조금 보답하고 싶었어요. 무슨, 이게 뭐야. 내가 언제 뭘 바라고 그랬다고. 네가 이렇게 멀쩡하게, 아니 너무 잘 돼서 나타난 것만으로도 나 진짜 감격이야. 눈물 나려고 그런다. 아니에요. 꼭 받아주세요. 아주머니 아니었으면 전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 은혜도 모르면 사람이 아니죠. 그 말에 더는 말릴 수 없었어요. 손에 쥐어주는 그 봉투보다 그 아이 마음이 너무 크고 따뜻해서 제 눈시울이 자꾸만 뜨거워졌어요.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집에 가자. 연수 기억나지? 그때 너 떠나고 연수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지금도 네 얘기 가끔 해. 너 만나면 진짜 좋아할 거야. 진짜요? 연수, 저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늘 생각했어요. 그때 그 집, 그 골목, 아주머니랑 연수 얼굴.
저는 그 길로 혜인이와 함께 집으로 향했어요. 연수야, 오늘 일찍 좀 들어와. 너 깜짝 놀랄 사람 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들어와 보면 알아. 얼른 와. 저녁이 조금 지난 시간, 저희 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거실에 앉아있는 혜인을 보더니 처음엔 뭐가 뭔지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이 사람 설마 혹시 윤희수예요? 연수야, 모르겠어? 자세히 봐봐. 혜인 언니야. 혜인 언니? 배우 윤희수가 혜인 언니라고? 연수는 몇 초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이 점점 커지더니 결국 달려가 혜인을 와락 안았어요. 언니, 진짜 언니야? 정말이야? 연수야, 나야. 언니 왔어. 두 아이는 껴안은 채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울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고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20년 전 그날 이후 우리가 놓쳐버린 시간이 다시 돌아온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은 오래간만에 따뜻한 밥상 앞에 세 식구가 마주 앉았던 시간이었어요.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그간의 일들을 듣게 됐죠. 안타깝게도 할머니는 몇 해 전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함께 그 시절을 추억하며 많이도 웃었어요. 정말 별거 아닌 장면들도 돌아보니 어찌나 그립던지. 그러다 혜인이가 갑자기 한참을 말이 없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저 사실은 너무 힘들었어요. 어디 말할 데도 없고 털어놓을 사람도 없어서 아주머니를 꼭 찾고 싶었어요. 이제야 이렇게 찾아온 게 너무 염치 없는 거 알지만 두 분만이 제 진짜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그 아이의 눈빛이 금방이라도 눈물을 터뜨릴 것처럼 흔들리더라고요. 연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는 말없이 혜인이 손을 잡았고 저는 조용히 물컵을 밀어줬어요. 그 아이가 꺼내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을 준비를 하면서요.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드라마에도 얼굴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할 때였어요. 팬들도 생기고 기사도 나고.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 사람? 혹시 네 아버지? 네. 그때 그렇게 막무가내로 절 데려간 이후로도 계속 손찌검하고 그러다 돈 벌러 간다면서 떠났고 그 뒤로는 연락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잘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제야 찾아왔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인간이 다 있어 진짜. 자기 입으로 말하고 다녔대요. 내 딸이 윤희수다. 지금 잘 나가는 그 배우가 내 딸이다 하면서요. 그러고는 여기저기서 투자 빌미로 돈을 꾸고 사기까지 쳤대요. 처음엔 그냥 소문으로 들었어요. 근데 나중엔 진짜 기자가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을 이어가는 혜인의 얼굴은 한없이 지쳐 보였어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듯한 눈빛이었고 그때까지 꾹 눌러놨던 무게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소속사에도 말 못했어요. 말하면 이미지에 치명적일까봐. 괜히 피해갈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요. 돈도 줬어요. 딸로서의 도리는 해야겠다 싶어서요. 집도 해줬고 빚도 갚아줬고.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 뒤로도 또? 네. 소속사로 찾아와서 회의 중에 소리 지르면서 내가 네 애비다. 날 이렇게 버려? 네가 사람이냐? 하고 고래고래.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미쳤다 진짜. 쓰레기 새끼. 기자들한테 전화하겠다고 딸이 부모를 버렸다. 출신을 숨기고 가짜 인생을 산다 하면서 협박도 했어요. 뭐라고 안 해주면 언론에 다 흘리겠다고. 비투니 뭐니 연예인들 난리 나는 거 못 봤냐고. 그땐 진짜 죽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 내 아버지란 사실이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그 말을 하는 혜인의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속상했을까. 여태 그 얘기 아무한테도 못했어요. 다 저 혼자 안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주머니랑 연수는 제 어린 시절을 다 아시니까요. 그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한참을 울었어요. 연수는 옆에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우리는 셋이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울었어요. 인기 많은 연예인, 드라마 주인공, 팬들에게 둘러싸인 스타. 그런 건 아무 소용 없었어요. 제 앞에 앉은 건 그저 우리가 알던 혜인이, 상처 입고 돌아온 그 아이 하나였을 뿐이었죠. 우리 집은 언제든 네 집이야. 네가 오면 여긴 늘 따뜻할 거야. 네가 힘들면 와서 쉬어. 연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는 그때부터 쭉 네 편이었잖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그날 밤 저는 장롱을 열었습니다. 손잡이 하나 빠져 휘어진 서랍을 밀어 열자 할머니가 그날 떠나시기 전에 제게 직접 건네주셨던 봉투가 있었어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사진, 복사된 메모지 몇 장이 들어있었고 먼지 냄새가 함께 피어올랐습니다. 혜인이 친아버지의 전과 기록이 복사된 서류, 가정폭력과 관련된 동네 통장의 진술서, 심지어 혜인이 친모가 남긴 자필 진술서까지. 그중엔 진단서도 있었어요. 날짜는 20년도 더 된 과거였지만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양측 팔 타박상, 안면부 찰과상, 피하 출혈 흔적, 그리고 결정적인 한 장, 자필로 꾹꾹 눌러 쓴 각서였어요. 앞으로 아이에게 일절 손찌검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어길 시 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친부의 사인도 되어 있었고 지장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당시 할머니가 제게 이걸 맡기셨던 때가 떠올랐어요. 내가 들고 가면 또 뺏길 게 분명해요. 연수 엄마가 좀 갖고 계셔요. 혹시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이걸 꼭 혜인이 손에 쥐어주세요. 그러니까 그건 혜인이를 지키고 싶었던, 어쩌면 할머니가 목숨 다해 남긴 마지막 방패였죠. 다음 날 아침 딸에게 그걸 보여줬고 딸은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고는 구청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곧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결됐고 오전 상담 시간을 잡아줬어요. 그날 우리는 봉투를 그대로 들고 혜인이와 함께 법률구조공단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와 마주 앉아 모든 서류를 조심스럽게 펼쳐보였고 변호사는 하나하나 천천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꽤 의미 있는 증거들입니다. 특히 이 자필각서는 서명과 지장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진술서와 진단서가 함께 있어 신빙성도 높아요. 진짜 이게 지금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과거의 학대 정황은 현재의 정서적 피해, 그리고 반복적인 괴롭힘을 설명하는 배경 자료로 매우 중요합니다. 게다가 최근 피해 정황도 구체적이니까요. 변호사는 바로 법적 대응 방향을 짜기 시작했어요. 우선 혜인이 명의를 도용한 채 제작사나 방송 관계자에게 접근한 전례들을 모아 사기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준비했어요. 또 지속적으로 자택 주소지를 추적해 협박성 편지를 보내고 전화로 불안감을 조성한 정황까지 모아 스토킹 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함께 포함시켰습니다. 그 인간이 집 앞까지 찾아온 적도 있대요. 심지어 소속사 직원들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도 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연예인이라는 특성상 외부 노출이 많은 만큼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진행하시죠. 저희는 변호사 안내에 따라 자료를 정리해 정식 고소장을 작성했고 그날 오후 바로 법원에 제출했어요. 그리고 함께 내용 증명도 발송했고 첫 대응으로 가처분 신청도 들어갔어요. 그로부터 몇 주가 더 지나 혜인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졌어요. 법원에서 친부에게 3년간 접근 금지 명령이 공식적으로 내려졌고 사기 및 명예훼손 관련 혐의는 불구속 상태에서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 처리됐다는 통보도 받았어요. 물론 변호사와 소속사 법무팀이 그 사건 일체를 처리해 후속 대응이 가능하게끔 모두 문서화해서 갖고 있기로 했습니다. 특히 어릴 적부터 부모로서의 역할은커녕 오히려 위협과 불안을 안겼다는 점까지 반영돼 법적으로도 친부로서의 권한이 완전히 박탈됐어요. 앞으로는 주민등록 초본을 떼도 보호자란 항목에
그 사람 이름이 다시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였죠. 혜인이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깊게 숨을 들이마시더라고요. 이제 정말 끝난 거 맞죠? 그래, 진짜 끝났어. 다시는 네 앞에 못 나타날 거야. 그 사람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 있다니. 이상하죠? 계속 눈물이 나요. 언니, 이제 마음껏 울어도 돼. 이젠 아무도 언니한테 손 못 대. 그래, 울어. 괜찮아. 오늘은 그냥 울고 쉬어. 많이 힘들었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다행이었던 건 이 모든 일이 언론에 단 한 줄도 새어나가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아무리 혜인이의 잘못이 전혀 없는 일이라 해도 괜히 그런 과거가 기사로 떠버리면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연예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런 구설수 하나에 평생을 끌려다닐 수도 있으니까요.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 소송을 신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기에 공식적으로 이 사건은 외부에 단 한 줄도 노출되지 않았어요. 방송국, 소속사, 제작사, 어디에도 해당 내용을 알지 못했고 그렇게 일은 아주 조용히 깨끗하게 정리됐습니다. 그렇게 숨통이 트인 혜인이는 며칠간 푹 쉬었고 편하게 웃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오후 손님이 없는 조용한 시간에 가게 문이 열리더니 혜인이가 작은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내밀더라고요. 뭐야 이건 또? 이번엔 돈 아니에요. 열어보세요. 아, 뭘 자꾸 이렇게 주니? 또 눈물 나게. 봉투를 열었더니 안엔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등기부 등본이었고 주소는 바로 이 미용실. 명의자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하단엔 명의 변경 완료라는 도장이 선명히 찍혀 있었어요. 이게 뭐야, 혜인아? 저 아주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땐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주머니가 저랑 할머니를 받아주셨고 학교도 보내주셨고 이 미용실 아니었으면 전 지금도 어딘가 지하도에서 박스 깔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너한텐 한 푼도 안 받아도 난 이미 충분해. 아니에요. 아주머니는 제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성공하고 이름을 알려도 그 시작을 선물해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전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가슴 안쪽에서 무너지는 것처럼 울컥했어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목까지 차오르더라고요. 20년도 더 지난 그때 추운 봄날 시장 골목에서 덜덜 떨던 그 아이가 이제 이렇게 커서 제게 건물을 선물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혜인이가 며칠 뒤 집으로 찾아와 이번엔 연수를 따로 부르더라고요. 둘이서 한참을 얘기하더니 어느새 연수 눈이 동그래졌고 연수는 눈을 반짝이며 제 쪽으로 뛰어왔어요. 엄마, 언니가 날 제작사에 소개해준대. 그게 진짜야? 제가 아는 제작사 PD님이 신선한 신인 작가를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수 글 보여드렸는데 그중에 하나가 마음에 든다고 하셨어요. 미팅 한번 잡아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나 아직 믿기지 않아. 엄마, 나 어떡해? 진짜 이거 꿈 아니지? 혜인이는 드라마 작가 지망생인 제 딸에게 정말 감사한 인연을 소개해줬죠. 저도 이제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아주머니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 시절 제가 받은 게 많았으니까 이제는 제가 돌려줄 차례인 것 같아요. 지금도 혜인이는 여전히 바쁘게 배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요. 새 드라마, 광고 촬영에 행사까지.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간다고 해요. 가끔 TV에서 혜인이 얼굴이 나올 때면 저도 모르게 웃게 돼요. 예전 시장통 골목에서 떨고 있던 그 작은 아이가 이제는 모두가 알아보는 배우가 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기도 하고요. 너무 달라져서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운 순간도 있지만 그래도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따뜻하고 조용한 그리고 무언가 깊은 것을 꾹 삼키고 있는 눈빛. 그때 그 골목에서 어묵 국물을 덥석 받아들던 아이가 지금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잘 살아줘서 고맙다는 말이 저절로 마음 깊이서 올라와요. 저는 여전히 이 동네 미용실에서 손님들 머리를 만지고 있어요. 이제는 눈도 침침하고
허리도 자주 뻐근하지만 그래도 오랜 단골들은 여전히 절 찾아주세요. 그리고 가끔 혜인이가 연락도 없이 미용실을 찾곤 하죠. 청담동인지 잘 나가는 동네에 네 단골샵 있잖아. 유명한 디자이너도 있고. 굳이 여기까지 왜 오니? 그 사람들이 내 마음까지 정리해주진 않잖아요. 여기 오면 그냥 사람이 되거든요. 윤희수가 아니라 그때 그 강혜인으로 돌아오는 느낌이에요. 그 말에 또 찌르르 가슴이 찡했어요. 이 아이가 지금껏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가 그대로 느껴졌거든요. 저희 딸은 요즘 드라마 제작사와 함께 본격적으로 대본 작업에 들어갔어요. 와, 이거 설정이 신선한데? 재밌다, 진짜. 헐, 진짜? 그럼 이거 완성되면 언니가 출연해줄 거야? 너 그럼 다른 배우 쓰려고 했어? 아, 근데 한 가지 조건. 나한테 찐따 역할은 안 줘야 돼? 둘이 낄낄거리며 웃는 걸 보는데 그 모습이 참 좋아 보였어요. 다시 돌고 돌아 인연이 됐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생각해보면 인생이란 참 묘해요. 그날 초봄에 찬바람이 부는 시장통 골목에서 그 아이를 그냥 지나쳤다면 아마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따뜻한 어묵 국물 한 그릇 건넨 게 전부였는데 그걸로 그 아이 인생이 바뀌고 제 인생도 다시 새로이 그려지게 됐죠. 누군가를 돕는데 대단한 결심은 필요 없는지도 몰라요. 그냥 작은 마음 하나, 그게 시작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 작은 마음이 누군가에게 정말 소중한 빛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겐 새로운 인생의 문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도 혹시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기회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그 손을 잡아주세요. 그 손 하나가 그 작은 따뜻함이 누군가에겐 새 삶을 살게 해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의 삶에도 뜻밖의 선물이 찾아들기를, 아름다운 기적이 머무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